중국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군자를 꼽으라면 단언컨대 공자를 제일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유교 사상을 창시하며 이 유교가 조선으로 흘러들어와 조선의 역사가 암흑기를 거치면서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되기는 하였으나 중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사상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 공자가 있다면 근대에 이르러 공자와 같이 중국인들에게는 대인으로 칭송받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우원 라이입니다. 저우원 라이는 문화대혁명 시절 홍위병들이 북경의 자금성과 달라이라마가 거주하던 포탈라궁을 비롯 중국의 고대 문화와 유적지를 파괴하려 들 때마다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때 만약 파괴되었다면 현대의 우리들은 중국의 문화유산을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저우원 라이도 문화대혁명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당시 마오쩌둥의 비호 아래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4인방, 즉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 부주석 왕원, 부총리 장춘차오, 정치국 위원이었던 야오원 위안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까 우려하여 저우원 라이를 괴롭히고 적대시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국정을 돌보며 문화대혁명의 여파를 수습하며 인민들을 구제하던 저우원 라이가 암으로 사망하게 되자 인민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모 분위기를 탐탁치 않아 했던 4인방은 저우원 라이를 비난하며 추모를 방해하기에 이르렀고, 가뜩이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불만이 많았던 인민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1차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4인방은 이를 수습하겠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로 무력 해산시켰는데, 1차 천안문 사태로 여론이 나빠지자 무력 진압 결정은 덩샤오핑의 짓이라며 4인방이 죄명을 뒤집어 씌웠고, 저우원 라이 덕택에 잠시나마 복귀했던 덩샤오핑은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인민들의 불만과 4인방의 퇴진을 요구하던 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해지자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지목된 화고펑이 이들 4인방을 모조리 체포하여 투옥함으로써 1차 천안문 사태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10년 동안 이루어진 문화대혁명의 여파는 상상보다 너무 컸기 때문에 화고펑 혼자서 이를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산당 내부의 세력들에게 큰 지지를 받던 덩샤오핑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약 1년 뒤 권력투쟁에서 이긴 덩샤오핑이 드디어 정치 일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골자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악습과 폐단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근대화, 개방정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중국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지휘 아래 실시되던 농업을 개인의 자율에 맡겨 생산량을 증대시키며 내부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하였고, 미국과의 수교 과정에서 타이완은 본토와 하나의 중국인이 단교를 하라고 요청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여러 나라들이 하나둘씩 타이완과 수교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광둥성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 푸젠성의 샤몬과 하이난다오 등을 경제 특구로 지정해 서양과의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자본주의 체제가 내륙으로까지 퍼지지 않게 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개방과 동시에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방 정부와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자체적인 발전을 유도했는데, 그때 바로 중국 무역의 최대 악습인 관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특혜는 일부 소수만이 차지하게 되면서 경제 특구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 내부에서도 자오즈양, 후야오방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와 천윈, 리펑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로 나뉘며 더 강력한 개혁 개방을 실시할 것인지 체제 내부 통솔에 힘써야 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실망한 대중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사상 해방과 동시에 민주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때마침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다당제 보장, 자유 확대 조치를 실시하면서 중국에서도 대학생 청년들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 4월 17일 여기에 청년들을 지지해왔던 후야오방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게 되면서 후야오방을 기리며 시위가 시작되었고, 후야오방의 죽음에는 배후가 있다며 시위는 점차 확산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4월 26일 시위가 점차 커지자 덩샤오핑은 베이징의 시위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시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폭도로 규정하게 됩니다. 5월 13일 대학생 1,000명이 단식서를 발표하며 단식을 시작하자 너도나도 시위에 참가하기 시작. 5월 20일 결국 베이징의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무력 사용을 하지 않고 천안문 광장에서 해산할 것을 설득하였는데, 시위대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자 강경파들이 "허봐, 쟤네 폭도라서 그냥 두면 안 된다니까"
하며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6월 1일이 되어 공산당은 세계 언론들의 라이브 방송을 제한하고 시위 사진과 인민해방군의 사진 촬영을 금지시키기에 이릅니다. 6월 3일 계엄군에게 4일 새벽 6시까지 천안문 광장에 모여있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여 해산시키라는 공산당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시위에 참가한 베이징의 대학생들, 일반 시민들 등 모든 사람들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거나 탱크에 깔려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6월 4일 아침 베이징 천안문 광장은 중국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시위대의 시체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자 세계 열강들은 중국의 태도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으나 인구 10억 명 이상의 매력적인 시장은 선뜻 버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들 입으로만 규탄한다고 외치게 됩니다. 이후 덩샤오핑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다지게 되고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중국의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중국의 개방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모든 당직의 재임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고 65세 이후에는 당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두었으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장기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모자라 덩샤오핑이 세운 일국양제 그 모든 시스템들을 새로 갈아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